제가 훔친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이등병의 손에는 쓰리스타 장군의 군 신분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 어디서 구했어?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신분증을 들고 있는 이등병의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군의 시선이 신분증 속 오래된 반쪽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말도 안 돼. 너 어떻게 이걸? 사진 속 아기 얼굴. 20년 전 재벌가에서 유괴된 자신의 아들과 눈매, 흉터, 표시까지 모두 똑같았다. 장군님, 저는 진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등병 민주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장군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이등병, 그리고 20년 전 사라진 자신의 아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과연 이등병은 누구이며 왜 장군의 신분증을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20년 전 감춰졌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이 자리한 군단 훈련장은 밤이 되면 그야말로 얼음 창고 같았습니다. 한겨울 혹한기, 영하 15도를 훌쩍 넘는 추위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뼈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이등병 민주는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두툼한 방한복 안으로 움츠러들었지만 차가운 바람은 옷깃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목덜미를 매섭게 핥히었습니다. 보초 근무 시작한 지 2시간째 민준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총을 쥔 손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향집 방바닥에 깔려있던 전기장판의 따스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온도를 적당히 맞춰주시던 그 온기, 이불 속에서 느끼던 그 포근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간절했죠. 민주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보초 구역을 걸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눈이 밟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깼습니다. 훈련장 건너편 막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 눈 덮인 바닥 위로 무언가 작은 물체가 바람에 밀려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사각형의 물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이 플라스틱 케이스 같았죠. 민주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며 신분증 표면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니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중장 정수현.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군단장님의 신분증이라니. 이런 것이 어떻게 연병장 한가운데 떨어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는 당황한 마음에 신분증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케이스에 금이 간 흔적은 없었고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뒷면을 보는 순간 민주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쪽 사진 뒤편에 무언가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접힌 채로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사진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반쪽만 남은 사진 속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아기가 입고 있는 옷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양. 민준은 그 문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죠. 민준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역시 반쪽만 남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색감도, 종이의 질감도, 찢어진 모서리의 형태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사진을 맞대니 하나의 완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옷에 새겨진 문양은 군 특수부대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식이었습니다. 민준이 항상 궁금해하던 민준 자신의 사진 속 아기 옷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왜 군단장님의 신분증 뒤에 민준의 사진 반쪽과 이어지는 사진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민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만 민준은 추위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준은 신분증과 사진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런 묘한 예감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사진 두 장은 민준의 가슴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고 신분증은 옆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민준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신분증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행정반에 찾아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병은 이등병이 군단장님께 직접 면담을 신청한다는 것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신청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준은 군단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민준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군복을 매만지고 모자를 바로 쓴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쪽 큰 책상 뒤에 정수연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등병 민준, 군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정수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민준을 살피던 정수연은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민준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보초 근무 중에 연병장에서 주었습니다. 군단장님의 신분증인 것 같아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정수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연은 신분증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등병, 제 신분증은 절대 분실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정수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신분증 케이스를 열어보던 정수연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사진, 반쪽 난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였던 것입니다. 정수연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정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주는 정수연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 그 옷에 새겨진 문양, 모든 것이 정수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정수연의 아들이 실종되던 그날,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은 그날 이후 수없이 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감촉, 그리고 그 옷에 새겨진 특수부대 문양까지 정수연이 직접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정수연의 시선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단서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사실 제게도 이 사진의 반쪽이 있습니다. 민주는 가슴 주머니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정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수연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정수연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긴장으로 뻣뻣해져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수연은 조용히 책상 아래 서랍을 열고 허리와 무릎 보조용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대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은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연은 마사지기의 진동으로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정수연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정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사진뿐입니다. 보육원 선생님께서 제가 버려졌을 때 이 사진을 쥐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정수연은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 사설탐정,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의 단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정수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희망,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확신. 정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등병, 당신의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그 날짜는 정수연의 아들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수연은 사진을 소중히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민주는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연은 혼자 남아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군단 본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숙소로 돌아갔고 야간 당직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모장 김태식 대령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20년 전부터 정수영과 함께 근무해온 측근이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정수연을 감시해 왔습니다. 김태식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오늘 군단장실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군단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결국 움직였군. 김태식은 재빨리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기록까지 지워버리고 마치 누군가 해킹한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습니다. 김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등병 민준, 오늘 군단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갔더군요. 전화 너머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가 사진을 봤을까?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군단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절대 안 돼. 그 애를 없애. 군기 교육대로 보내든 아니면.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김태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신분증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조작된 증거를 심어 군기 교육대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갑자기 헌병대에 소환되었습니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2명의 헌병이 차갑게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민준, 앉으십시오. 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헌병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군단장님의 신분증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친 게 아니라 주워서 돌려드린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이 주었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헌병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연병장에 있었는지, 신분증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왜 바로 보고하지 않고 하룻밤을 가지고 있었는지. 민준은 최대한 사실대로 대답했지만 헌병들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헌병들은 민준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침상과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생활관 동료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헌병들은 민준의 사물함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편지, 책까지 모든 것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태식은 헌병대장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등병 민준,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군단장님 신분증을 훔쳤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참모장님, 증거가 없습니다. 사물함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군단장님 집무실 CCTV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상하게도 어젯밤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해킹당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버 기록을 보니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김태식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태식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등병 민준이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헌병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등병이 해킹을 할 줄 안다는 증거는 조사해 보십시오. 민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컴퓨터 관련 경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헌병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식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군단장님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날 밤 김태식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김태식는 조작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군단장실 서랍을 뒤지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영상이었습니다. 김태식는 그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이것을 헌병대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준은 꼼짝없이 잡힐 것이고 군기 교육대로 보내지거나 아예 군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김태식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김태식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헌병대 서버에 또다시 외부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과 만든 조작 파일까지 모두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김태식는 파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김태식보다 한 수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식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조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조작된 파일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민준을 더 이상 구속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민준은 갑자기 행정반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행정병은 어색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시는데요.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민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로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누가 민준을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민준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은 낯선 여성과 마주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소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민준이 맞구나.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내 생모란다.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모라니요. 민준은 평생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군단에서 신분증 분실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 말이야. 그 기사에 내 이름이 언급되어 있더구나. 민준이라는 이름, 생년월일까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 달려왔단다. 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성도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성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이게 내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야.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기는 민준이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아기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옷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여성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주는 여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성의 눈빛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정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연은 여성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정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정수연은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본 뒤 여성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등병 민준을 낳았던 병원이 어디입니까? 여성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너무 오래전이라. 민준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얼마였습니까? 3kg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수연은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말투가 부자연스러웠고 대답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세부사항들을 여성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항의하려 했지만 정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면회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등병,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가짜 어머니라니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민주는 가방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눈이 침침해져서 먹기 시작한 영양제였습니다. 민주는 알약 하나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민주는 지갑에서 반쪽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아프던 기억만 떠오르지? 민준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어두운 방,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번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거의 지워질 뻔했지만 자세히 보니 숫자 몇 개가 읽혔습니다. 64321. 민주는 숫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군병원 코드였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민주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그때 각 병원마다 고유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코드를 추적하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소중히 지갑에 넣고 내일 정수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연은 은밀하게 군병원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발견한 코드를 단서로 20년 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정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코드는 군 산하 의료시설 중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그 기록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연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수연은 휴가를 신청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재벌가의 저택, 정수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강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강민우는 대기업 회장으로 항상 바쁜 일정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무슨 일로 갑자기 올라왔어? 정수연은 소파에 앉아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강민우는 불길한 예감에 정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 우리 아들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수연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발견한 신분증, 반쪽 사진, 군병원 코드, 그리고 가짜 어머니까지 모든 상황을 들은 강민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등병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되는 게 있어요. 정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우리 아이를 유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민우는 몸을 돌려 정수연을 쳐다봤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수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강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누가 가장 이득을 봤죠? 당신 동생이에요. 회사 지분 배분도 달라졌고 경영권도 흔들렸어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그만해. 가문 명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강민우는 소파로 돌아와 정수연 앞에 섰습니다. 강민우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 주가는 폭락할 거고 언론은 난리가 날 거야. 우리 가문은 끝장나는 거라고. 정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보다? 강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아, 증거도 없잖아. 그냥 의심일 뿐이야.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증거를 찾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강민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강민우는 탁자 위에 놓인 루테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눈이 침침해져서 먹고 있던 영양제였습니다. 강민우는 뚜껑을 열어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민우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내 동생이 유괴범이라니. 우리는 한 가족이야. 피를 나눈 남매라고. 정수연은 말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정수연도 이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연은 허리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가방에서 휴대용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허리에 대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은은한 진동이 시작되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수연의 어깨도 뭉쳐 있었고 목덜미도 뻣뻣했습니다. 강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DNA 검사를 한다고 치자.
그 애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빼앗아갔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정말로 내 동생이 연루되어 있다면 가문은 분열될 거야. 회사는 무너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라. 정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2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강민우는 루테인 병을 다시 집어들며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수연은 마사지기를 허리에서 떼어내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DNA 검사를 해보자.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동생한테는 절대로.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정수연도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연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은밀하게 샘플을 채취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정수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연은 인근 사단을 방문하기 위해 군 지프에 올랐습니다. 운전병과 정수연, 단둘이 탄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가끔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주에 있을 회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병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군단장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운전병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정수연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 비탈을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덕 위에서 훈련 중이던 민준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은 망원경으로 지형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 지프가 비탈을 미끄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단장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민준은 망원경을 던지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탈을 가로질러 최단거리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수연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에 부딪히며 방향을 틀었고 나무에 긁히며 차체가 찌그러졌습니다. 정수연과 운전병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미끄러지는 차량만 보였습니다. 차가 큰 나무에 부딪히며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차는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차가 저곳까지 떨어지면 모두 끝장입니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내렸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날려 차량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민준의 몸무게로 차의 속도가 약간 줄었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고 정수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군단장님, 이쪽으로. 정수연은 안전벨트를 풀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있는 힘껏 정수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정수연의 몸이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은 정수연을 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운전병은 안타깝게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정수연은 비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수연을 감싸 안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수연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정수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비탈을 굴러내려오며 무릎을 바위에 세게 부딪혔던 것입니다. 민준은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다쳤군요. 민준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군단장님이 무사하신 게 중요합니다. 정수연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폭발 소리를 듣고 다른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정수연은 가방에서 휴대용 무릎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무릎에 마사지기를 대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가라앉을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상처투성이 손,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그 용기. 정수연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수연의 아들입니다. 피로 연결된 본능이 정수연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수연을 구하는 순간 정수연은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브레이크 고장 사건 이후 정수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정수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민준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민준의 사진 뒷면에 적힌 숫자는 20년 전군 산하 의료시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그곳에 오래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봉인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20년 전 5살 남짓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팔목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수연의 아들도 3살 때 넘어져서
왼쪽 팔목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당시 병원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엑스레이를 대조해 보니 골절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군 서버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수연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전문가를 불러 삭제된 CCTV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 참모장이 정수연의 집무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식는 서랍을 뒤지고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나가 연병장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태식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정수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태식의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김태식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강민우의 동생 강지은이었습니다. 정수연의 시누이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지은을 조사했습니다. 탐정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년 전 강지은이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했고 그 직후 한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강지은은 조카를 유괴한 후 고아원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식을 매수해 모든 증거를 숨겼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정수연의 아들이 사라지면 강민우의 상속권이 흔들리고 강지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민주는 정수연의 친아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지금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즉시 강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우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정수연은 모든 증거를 강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복구된 영상, 은행 거래 내역까지. 강민우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들고 있던 루테인 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민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아, 이게 우리 아들이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강민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흐느꼈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강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 조카를 유괴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루테인 알약을 허겁지겁 주우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연은 강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은 군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이틀 후 김태식 참모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연행되는 김태식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같은 날 강지은도 체포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연행되는 강지은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강지은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지은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조카를 유괴했고 김태식에게 돈을 주고 증거를 없애게 했다고 말입니다. 가짜 어머니를 투입한 것도 강지은의 지시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강지은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김태식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삭제, 증거 조작, 민준 모함 시도까지 모든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식는 20년 동안 강지은의 지시를 받으며 정수연을 감시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은은 유괴, 감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식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가짜 어머니 역할을 했던 여성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정수연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군단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수연은 DNA 검사 결과지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군생활을 마치는 날 정수연과 강민우는 부대 정문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강민우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와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준도 강민우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훈훈한 광경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말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우는 민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민준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민준이 태어난 곳이었고 이제는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 방은 2층에 있어. 2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뒀단다. 민준은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과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매일 청소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책장에 꽂힌 그림책, 침대 위에 곰 인형,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모든 것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연은 직접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요리사에게 맡기지 않고 정수연이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강민우도 부엌에서 정수연을 도왔습니다.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요리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된장국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려와서 밥 먹자. 민준은 계단을 내려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추울까봐 일부러 켜놨어. 내가 군대에서 추위를 많이 탔다고 했잖니. 민준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반찬을 이것저것 올려줬습니다. 강민우도 민준의 국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군대에서 고생 많았지?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푸짐한 고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민준이 평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가 함께 있잖니. 식사가 끝난 후 강민우는 민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은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너희 어머니가 요즘 쓰는 건데 내게도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허리와 무릎용 마사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민준이 브레이크 사고 때 다쳤던 무릎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직도 불편하다며? 이거 사용하면 좀 나아질 거야. 민준은 선물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우의 서툰 애정 표현이 오히려 더 진심 있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의 군대 생활 이야기, 정수연의 군 생활 이야기, 강민우의 회사 이야기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어머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민우도 민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너를 지킬게.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세월이 끝나고 비로소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전기장판의 따스한 온기가 발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마사지기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루테인 병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물건들, 소소한 일상의 도구들이 이제는 가족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한기 야간 근무에서 주운 신분증 한 장이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우연이 2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수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강민우도 민준의 다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 밤 세 사람을 감싸던 것은 김치찌개 냄새도 전기장판의 따스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민준의 삶에도 비로소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